구독하기. 집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혼인신고 먼저 한 과거의 나를 저주하고 싶네요.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살고 있던 전세를 매매한다고 했고 신혼부부 대출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혼인신고하고 대출받아 집 샀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인데 거의 새 것이라 침대 가전 몇 개 더 드리고 10월에 결혼식 하기로 했어요. 제가 모은 돈에서 800 쓰고 6천이 남았고 남편 놈한테 이 돈 당장 쓸데없으니 1000만원 남겨놓고 5천 대출 갚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근데 이미 대출 받은 거 같이 일하면 대출금 금방 갚을 수 있지 않을까? 5천 모은 거 우리 엄마 주자. 랍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이 집 전세할 때 어머님께서 보태주신 거야? 아니, 근데 왜 어머님을 드려?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고생했잖아. 그럼 우리 엄마는 아버님 계시잖아. 우리 엄마는 나랑 누나 형 키운다고 고생하셨어. 이러는데 아버님 4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키운 것도 아니에요. 보험료 넉넉히 나와서 시댁 그 돈으로 먹고 살아요. 보험비 나온 거 가지고 형 결혼시켜주고 집 사준 걸로 알아요. 남편은 지원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건 싫어. 우리 집 대출 갚는 거 아니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쓸 데도 없잖아. 우리 엄마 드리면 나를 더 좋게 볼 텐데. 이러고 있어요. 제가 싫어. 차라리 우리 엄마 드리지. 내년에 우리 동생 결혼하면 보태주든가. 남자들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만 당신도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입이 대빨 나와서는 3일째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출장 때문에 타지어가 있고요. 계속 저보고 효도한다 생각하고 점수 따면 좋잖아. 이러길래 6천만 원 줘서 이쁨 받는 거 원치 않고 효도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내가 해? 라고 했더니 이기적이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 생각이 맞지. 혼자서 3명 키우는 게 쉽냐? 랍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이기적인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주실 건가요? 추월입니다. 출장 갔다가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친정은 멀리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혼자서 숙소 잡아 한잔하면서 댓글 보고 있어요. 주작이란 분들 계시던데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호적은 깨끗한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이런 놈인지 1도 몰랐어요. 연애 당시에 집에서 전화 오면 안 받았고 혼자 살고 있던 놈이었고 명절에도 잠시 얼굴 비추고 오던 놈이었어요. 귀찮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만 알면 되지. 이랬던 놈이 혼인신고한 지 2달 만에 태도가 확 달라져서 어이없고 제 친구들은 이혼하라는데 웃긴 건 끼리끼리 논다고 그놈 친구들은 지 같으면 주겠대요. 아직 젊으니 모험되고 이쁨 받고 좋지. 이러니 객관적인 의견을 묻고자 쓴 거예요. 댓글 몇 개를 스샷 찍어 집에 있는 놈한테 보내주니 당연히 글쓴이 편을 들지. 내가 애 3명 키워서 힘드니까 주자가 아니고 형이 외국에 있어서 내가 장남 노릇해야 되는데 매달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용돈 드리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야. 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모은 돈으로 주면 되지 라고 하니까 너 돈을 줘야 이쁨 받지 않겠냐? 라길래 내가 걔야? 돈 주고 이쁨 받고 싶을 만큼 이뻐해주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고집이 이리 센 줄 몰랐네. 그냥 하자고 하면 하면 되지. 서로 기분 상하게 뭐 하는 짓이냐? 라길래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 끊고 시어머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머님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 걔는 뭐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그런다냐? 평소에나 잘하라 해. 나 돈 있어. 아직까지 너희들한테 손 벌릴 만큼 무능력하지 않고 보험금도 남아있어. 나는 니네들 다 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다가 요양원 들어갈 거니까 신경 꺼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었던 놈한테는 남자들 결혼하면 대리호도 바란다더만 당신도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모은 돈 어머님 드릴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당신이 모은 돈 드려. 아, 집 사는데 돈 다 썼겠네. 그러면 집을 우리 집 드리면 되겠다. 우리 엄마 5명 키운다고 뼈 빠지면 불쌍하잖아. 나도 효도해야 되는데 당신이 주면 더 좋아하겠다 라고 했더니 말이 안 통하네. 랍니다. 저는 출근이 늦어 내일 그놈 출근하는 거 확인하면 집에 가서 대충 짐 챙겨 나올 거고 이혼하자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후기 아닌 후기지만 줘야 되나 잠시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지네요. 혼인신고 먼저 한 과거의 저를 저주하러 가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하울입니다.
댓글에 반박을 하자면 남편 집이 전세에서 매매하면서 남편 돈이니 5천 주는 게 맞을 수 있다. 5천 줘야 된다. 남자가 집을 다 했으니 뭐 그런 댓글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대출을 갚자고 한 거였고 매매로 바꿀 때 대출에도 돈이 모자라 저희 집에서 2천 보탰어요. 2천 작은 돈이겠죠? 근데 저 그거에 대해서 생색낸 거 없어요. 대출을 갚자고 했다면 갚았습니다. 공동명의 관심 없고요. 혼수는 들어간 상태인데 건조기는 저희 집에 드리려고 건조기만 빼고 다른 건 머리 아프네요. 추각을 쓴 이후로 아직 집에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혼해야죠. 꼭 할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시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며 시누이며 남일 같지 않은 일이 많네요. 원래 인내와는 먼 사람이라 6개월도 안 된 지금 시어머니와 나중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상 시댁 왕래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신랑도 알고 시댁도 다 아니까 별 말씀 없으시고요. 가장 좋은 건 시댁에 방문을 안 해도 절 열심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다 좋을 순 없겠죠. 모처럼 시간 내서 시아버지 생신이라 요리 대접해드리고자 시댁을 갔는데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음식 혼자 준비하는 게 더 빠르고 마음이 편해요.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더 정신없어지고 짜증만 나잖아요. 시어머니 앉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불안했던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국물에 간장 넣지 마라. 색깔이 왜 이래? 짜장이냐? 소금 조금만 넣어. 아이고 짜불어. 짜장이냐? 뭘 하시는지 혼자 굉장히 바쁘셨어요. 냉장고 반찬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릇 왕창 깨트렸어요. 쨍그랑.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너 때문에 그릇이 깨졌어. 내가 그릇 들고 있으면 도와야지 뭐 두고 있냐? 이러시길래 저는 어머니 그릇 둔 줄 몰랐어요. 냉장고 코 박고 반찬 찾고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유심히 잘 봐야지 뭐 두고 있냐? 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지만 네 죄송해요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말꼬리 잡기도 그렇고 더 어이없는 건 요리한 음식들 내놓고 식사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얘 때문에 7년간 보관한 그릇이 다 깨졌어. 아까워서 어쩌나. 이러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안 다쳤냐 물어보시길래 안 아프냐? 다친 데는 없어요 했더니 옆에서 시어머니 그릇만 아깝게 되었네. 그러시길래 짜증이 확 나서 퍼부었어요. 아니 저는 분명 좀 앉아 계시라고 제가 대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귀엽고 나오셔서 기웃거리시다가 저 한참 냉장고 반찬 꺼내는 동안에 일이 터진 건데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했더니 어른이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냉장고만 보고 있냐? 라길래 황당해서 어머니 진짜 황당하네요. 이랬더니 신랑이 뭔데 그러냐? 라고 하길래 밥 먹고 얘기해줄게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얘가 냉장고 앞을 막고 있어서 그릇을 빨리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서 다 깨졌다. 거기서 결정타 날린 시누이. 내려놓고 기다리면 되잖아. 그걸 계속 들고 있었어? 엄마가 깨놓고 또 남 탓한다. 라고 하길래 어머니 할 말 잃으셨어요. 아 시어머니가 원래 남 탓을 즐겨하는구나 싶었네요. 본인 탓이라면 본인 탓이라지만 대부분이 거의 자랑을 하세요. 일전에 시댁의 시아버지 식구들 잠시 들리셨다길래 얼굴 비추러 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는 항상 자랑으로 시작하겠죠. 아들이 날 닮아서 총명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시아버지 또 시작이다 하시는 거 보니 그만 좀 해. 왜 저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해요. 신랑도 사업을 하는데 오픈 직후 잘 된 케이스라 어렵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 본인 탓이랍니다.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내 아들이잖아. 시어머니는 약간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시누이 말로는 오픈 당시 어디서 큰 거울 가져오더니 촛불 양손에 쥐고 기도를 했다네요. 기도하는... 그래서 잘 된 거랍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늙어서 저런다고 냅두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데 냅둬. 가족들이야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냅둬. 저는 볼 때마다 황당하고 무섭네요. 냅둬도 돼. 한번 싫어지면 뭘 해도 싫다고 하죠? 제가 지금 시어머니 보는 눈이 그래요. 미치겠습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거의 1시간가량을 통화하셔놓고 중간에 아주 남 탓하는 게 몸에 밴분입니다. 아이고 너 때문에 물 다 쫄았다. 끊어. 라면이 스파게티가 됐어. 웃기게도 뭐라 하면 꼴이 내려요.
그래서 저도 요샌 신나게 반항 중이네요. 가족들이 포기하고 그 화살이 저한테 온 것 같아 요새는 시댁 가기가 꺼려집니다. 가게 돌보고 내 집 보고 신랑 챙기고 아직 아기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몸이 온전하질 못해요. 그렇다고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하시면 얼굴 좀 보자.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긴 하지만 가면 뭐합니까? 뭐래도 제 탓인데. 가족들은 제가 그런 거 아니란 거 안다고 그냥 웃어넘기라는데 시어머니 이 행동이 익숙해지면 괜찮을까요? 같이 밥 먹을 때도 너무 짜증납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다 씻고 얘기하던지 밥풀이 사방팔방 튀어다녀요. 시아버지가 그만 좀 해. 이러면 그제서야 깨갱하시고 3분간 침묵 유지하시다가 또 시작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렇네요. 신랑한테 하소연하면 본인들도 엄청 힘들었답니다. 나도 힘들다. 시아버지 연애하실 때 안 그러던 사람이 결혼하고 신랑 키우면서 유독 심해졌다고. 너무 심해졌어. 우리도 견뎠으니 너도 견뎌라. 이런 건 아니지만 되도록 왕래 줄이자고 왕래 줄이자고. 말씀하시네요. 저 안 갈 때는 신우이한테 화살이 가는지 신우이도 매일 죽상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주위 남 탓하는 시어머니 정말 힘드네요. 후기입니다. 후기를 적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적게 되네요.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르릉 따르르르르릉 뽀로로로로로롱. 네 어머님. 얼굴 좀 보자니까. 얼굴 안 비추냐? 내일이나 갈게요 어머님. 오늘 와라. 할 일이 있다. 할 일이요? 어떤 거요? 그건 와보면 알아. 내일 갈게요 어머님. 쨍그랑.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네? 너 때문에 그릇이 또 깨졌잖아. 네? 너랑 통화하다가 접시 들다가 깨졌어.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접시나 깨트려놓고는. 아, 네. 안 해? 안 해? 너 때문에 깨졌다니까 이게 장난하나? 아, 네.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우습게 보네? 아, 네. 안 해? 내가 웃음니? 내가 다쳤는지 냉큼 달려와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네. 야, 안 해만 하지 말고 뭔 말을 해? 아, 네. 웃어? 이게 정신머리가 나갔나?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웃어? 아, 네. 야, 답답해 뒤집어지겠네 정말. 지금 올 거야 말 거야? 아, 네. 지금 온다고? 아, 네. 내일 올 거야? 아, 네. 야, 장난쳐? 너 내가 지금 거기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네. 이게 혼쭐을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가마. 네. 지금 시어머니 거의 도착하실 시간 다 됐네요. 저는 일단 친정으로 도망가야겠어요. 며칠 동안 피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사하게 빌어주세요. 다음에 후기 또 적을게요. 뿅.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각 직장이 멀어서 각자 지역에서 출퇴근하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인데 하필 내가 결혼 4개월 전 발령받은 지역이 시댁 인근이네요. 그 인근에 방구했다가 결혼하고 나니 방삭 좀 아끼고 출퇴근할 때 아침밥 저녁밥 따뜻한 거 먹이고 싶다는 시어머니 말에 시댁에서 살고 주말에만 신혼집을 갑니다. 신랑 회사 인근이에요. 시댁은 역시나 시댁이었어요. 시댁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시댁에 들어가기 싫어서 최대한 야근을 하고 동료 것도 가져와서 일을 했어요. 본디 5시 퇴근이나 10시 넘어서 귀가하니 나흘 만에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디 여자가 일이 늦게 다니냐고. 어디 여자가 일이 늦게 다니냐고. 그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다고,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고,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했어요. 어이없어 하다가 늦게 들어온 게 밥 요구한다면서 늦게 들어온 게 밥 요구한다. 밥은 차려주시네요. 그래서 역시 어머니 밥이 짱이라고 칭찬하니 반찬 하나 더 내주시네요. 그래도 제가 개인 빨래나 개인적인 건 다 알아서 챙기고 설거지 같은 건 쌓여있으면 해요. 그런데 옆에서 역시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역시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설거지 하는데 옆에서 뭐라 하시네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안 좋으신데 하고 찜질팩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 어머니 생각나서 미리 데워둔 건데 때마침 잘 오셨다고 꺼내드렸어요. 말없다가 고맙다.
허리가 요새 아팠지? 라면서 그냥 찜질팩 들고 안방 가시네요. 하루는 인터넷 보다가 갓김치가 나오길래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인터넷에서 주문했어요. 택배 받고 나서 탁상 올리니 시아버지 김치 손도 안 대시는 부인데 맛있다고 맛있다. 어머니 김치 안 드시네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왜 사 먹냐 김치를 왜 사 먹냐? 뭐라 하시니까 어머니 손뼈마디 시리셔서 못 해주시니 제가 샀으니까 드셔보시라 했더니 어머니도 드시고 별말 안 하시네요. 회사에서 추석 선물 세트가 나왔어요. 수제 햄 세트. 그래도 일단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가져다 드렸어요. 햄이 얼마 전에 발암물질이라 뉴스 나왔다더니 어쩌니 하다가 햄이 발암물질이래. 뉴스 나왔어. 남편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엄마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보라고 얘기하니까 한 입 드셔보시네요. 꽤 많았다 생각했는데 이번 그 추석 긴 연휴 동안 끝나버렸어요. 참고로 시댁에 친인척 안 왔어요. 시댁에 사흘 이틀은 친정, 나머진 부부 여행을 갔었는데 갔다 와보니 재활용 박스에 햄박스 들어가 있네요. 새해엔 그래도 남편이랑 맞겠다고 신혼집으로 가는데 남편 먹이라고 방구 먹여라. 바리바리 싸서 음식을 주시네요. 그래서 살짝 심통나서 저도 어머님 음식 좋아하는데 왜 방구씨만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너 맨날 내 음식 먹어서 질렸을 줄 알았다. 너도 많이 먹어라. 라면서 시선 딴 데 보면서 말하시네요. 어느 날 날 추워서 패딩 입고 출근하려는데 출근하기 전에 주머니에 하나 뭘 넣어주고 길 미끄럽다. 라고 소리를 냈다 지르십니다. 그래서 네, 잘 다녀올게요 하고 주머니에 손 넣었는데 핫팩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뭔가 잡으려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방문도 벌컥벌컥 열고 큰 소리도 내셨어요. 물론 지금도 잔소리 많이 하시고요. 잔소리. 그래도 시간 지나고 조금씩 유해지시네요. 다음 발령 때까지는 시댁에 계속 있겠지만 예전만큼 들어가기가 싫지도 않고 예전엔 과일도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셨는데 요즘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퇴근하면 씻고 있는 동안 방에 과일도 가져다 주세요. 그래놓고 무심하게 과일 먹어라. 이러시는데 이게 나름 표현하시는 거라 감사해요. 오늘 집에 갈 때 어머님 좋아하시는 붕어빵이라도 사가야겠어요. 붕어빵 맛있다. 다음 사연입니다. 24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직장 생활하다 관두고 집에서 좀 쉬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와중 손님으로 만난 사람과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 24살, 그는 32살이라고 하였고 나이가 좀 많긴 해서 거절했지만 젠틀하고 유머러스함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죠. 지금 남편은 저에게 첫 남자, 첫사랑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있는 터라 항상 결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사귀는 순간부터요. 참고로 제 상황은 당당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모아둔 돈은 500만 원 정도였으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무남 동료. 아버지는 2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3개월의 연애 중 놀랍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빠르게 생겨서 놀랐어요. 남편은 원래 그 나이 때 남자친구가 있으면 사고 쳐서 결혼해. 내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생긴 걸 안 지 한 달이 안 돼서 유산이 되었어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때 결혼 여부를 떠나서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는 다시 갖자고, 어린 나이고 다시 노력해서 어서 식을 올리자고 엄청나게 노력하더군요. 아이는 또 생기면 잊어진다고, 치유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가 한번 생겼으니 부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오빠가 나이가 있으니 결혼이 고픈 것 같다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약속했고 그도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정말 다정해요. 술도 안 마시고 조용하고 저밖에 몰라요. 친구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랑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 아이는 나중에 갖고 당신을 지켜주는 가정을 꾸리게 해줄 거야. 그 말에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고 채 4개월도 안 되어 전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멍청하죠. 딱 한 번 졸라서 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나 봐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부정출혈을 해서 피임 도구를 사용했는데 100% 피임은 없나 봅니다. 또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운명이야. 함께 키워보자. 라며 울면서 말하는데 사실 임신을 다시 했다는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지지만 알겠다고 잘해보자고 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고 도움은 없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그와 함께 투룸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좀 미뤘어요. 제가 청년으로 대출 알아보려고. 왜냐면 신혼부부 대출도 못 받을 정도로 남편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당시 그는 가진 게 경차 스파크 한 대와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보안업체 경비 같은 일을 하는데 180 정도 받습니다. 왜 못 모았냐니깐 앞으로 모으면 돼. 어릴 때 모르고 안 모았어. 철이 없었어. 믿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오고 전 5개월을 넘겨 제법 임산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그가 저에게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거 하나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신분증을 찾을 일이 있어서 카드와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는데 무심결에 본 신분증의 생년월일이 이상했습니다. 8로 시작해야 하는데 앞자리가 7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본 척 넣어놨어요. 제 나이는 지금 25살이에요. 남편의 나이는 48살이고요. 남편은 키가 163 정도고 엄청난 동안이에요. 처음 봤을 때 정말 30대 정도로 보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진짜 미칠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기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진짜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려요. 전 어째야 하며 애도 생겼는데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어디에다 말도 못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댓글입니다. 쓰니는 안경부터 맞춰야겠다. 키 163에 48 남자가 이성으로 보이디? 이게 사실이면 2년 끊고 중절 수술하고 네 인생 살아.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네. 남자는 30 넘어서 다시 만나봐. 나이를 좀 더 먹어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법이니까. 피임 도구는 99% 확실합니다. 나머지 1%는 상대의 장난질이거나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뿐. 이래서 부모복 있는 사람이 배우자복도 있고 배우자복 있는 사람이 자식복도 있는 거라는 말이 생긴 거지. 멀쩡한 부모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면 저런 똥파리가 꼬였겠나? 어리고 순진한 아가씨 속여. 진짜 나쁜 인간이네. 저 인간 부모는 뭐 하는 것들이야? 뭐 받을 게 있어야 소송이라도 하지. 지금이라도 돌이켜. 48이면 님이 남편 나이일 때 남편은 70대 할아버지예요. 정신 차리고 그냥 인생에 쓴맛 봤다고 생각하고 애는 지울 수 있으면 지워요. 그리고 30 전엔 남자 쳐다보지도 말고요. 남자 보는 눈도 없고 세상 보는 눈도 없고 지금 남편 같은 사기꾼 꼬이기 딱이죠. 키 163에 48세에 모아둔 돈도 없는 거지도 안 물어갈 놈을 줍다니. 그런 쓰레기는 님 같은 먹이를 아주 잘 알아봅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얼른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런 쥐뿔도 없는 남친과 사귄다는데 응원하고 이해해주라고 했던 친구들 다 싹 잘라내요. 진정한 친구도 없구만. 혹시 남편 이름이 방구인가요? 포항 출신. 키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동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 같아서요. 맞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주 가던 PC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컴 사양이 안 좋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 시 버벅대길래 그 PC방의 사정을 얘기하고 구석 자리에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깔아서 거의 고정석 수준으로 작업하곤 했어요. 그렇게 단골로 드나들다 보니 PC방 사장님이랑 친해졌는데 그게 바로 방구입니다. PC방 회원 가입할 때 작성했던 회원 정보를 봤는지 저랑 동갑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캔 음료도 서비스로 제공해주며 저한테 유독 다정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레 영화 보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 속이고 나이도 속였습니다. 사귄 지 3개월째로 접어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사람 집에 처음 놀러 갔다가 서류봉투 더미 안에 온갖 고지서랑 독촉장 같은 걸 모아둔 게 있어서 살펴봤어요. 얼굴은 동안인데 말투와 행동이 전혀 동갑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 사람이 담배 사러 갔을 때 훔쳐봤죠. 그랬더니 나랑 동갑도 아니었고 나이가 한참 많은 오빠였어요.
서류 더미 사이에 주민등록증 앞뒷면 카피해놓은 A4 용지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 칭했던 이름이 만약 방구였다면 실제 이름은 방긋이었어요. 방구는 누구 이름이냐고 하니까 남동생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귄 지 3개월 동안 나랑 동갑인 줄 알고 방구야 하고 이름 불렀었는데 갑자기 방긋 오빠가 됐어요. 이름과 나이를 속인 이유는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이대 레벨을 맞추려고 했다네요. 말도 안 되는. 이름 나이 속였을 때 바로 헤어지자고 했으나 결국 용서하고 계속 사귄 바보 천치가 바로 쳐. 거짓말로 인해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랑 손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다정한 멘트와 눈물로 사람 감정에 호소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눈물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연기자나 배우 쪽으로 나갔으면 아카데미상 여러 번 휩쓸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디서 갑자기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직도 그 얘기로 싸우고 싶냐? 내가 다 미안해. 그만 싸우자. 라는 식으로 유도합니다. 그런 놈한테 정신이 팔려서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떡하니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명의도 3개나 빌려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1인당 5회선까지 명의 가능했어요. 그 사람은 PC방 운영하면서 가게 전화랑 가게 TV, 집 TV 등등으로 1인당 개통 회선 수를 초과해서 더 이상 휴대폰 개통이 어려우니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난 또 그걸 믿고 간사한 현올림에 속아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빌려줬었는데 뭐에 홀린다는 표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 사람은 결혼하자고 자주 언급하는데 어느 날 깊은 사이끼리 금전 문제로 싸우지 말자. 난 너에게 결혼을 논할 만큼 진중하게 사귀는 입장이야. 그만큼 널 사랑해. 결혼하면 어차피 네 돈 내 돈 없어. 그러니 저번에 꿔준 돈 갚으라는 얘기는 미뤄둘래? 나는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원 없이 뛰놀 수 있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야. 정원 관리하는 분하고 매일 집 청소하는 분을 고용할 정도로 여유 있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결혼할 때 아마 며느리한테 집 한 채 정도는 시원하게 해주실 거니까 돈 갚으라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본가가 여유 있으면 부모님께 손 벌려서 내 돈부터 갚아. 큰아들이 자금줄이 막혀서 손 벌리면 아버지랑 엄마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절대 그렇게 못하지. 훗날 그 사람 남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놈 때문에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이 더 쪼들려요. 그놈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시베리안 허스키는커녕 병아리 한 마리 키울 여유도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전화번호를 하도 자주 바꿔서 연락이 안 돼서 장남 없이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엄마 운운하며 효자 행세하다가 나중에 내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PC방 사장도 아니었어요. 아는 형과 함께 동업 투자한 거라 PC방 사장이 2명이라고 하더니 그냥 PC방 알바였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그 PC방을 폐업하게 됐는데 보증금 반환 받으면 나한테 꾼 돈부터 갚으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빼줬어.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초기 이상해서 2층 임대라고 써진 현수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마침 부동산이 아닌 건물주 번호였어요. 전혀 본 적도 없는 여자가 대뜸 전화해서 보증금 반환 어쩌고 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결혼할 사이라고 둘러댔어요. PC방 운영했던 사람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보증금을 안 주셔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깸방 이사가는 날 임대료 일부 및 각종 공과금이랑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입금해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를 전하며 보증금 줬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하니 사실은 동업 투자했던 형이 돈을 안 주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도 PC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분이라 우연한 기회에 이미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터 전화를 해보니 동업은 무슨 동업이에요. 그냥 월급 받는 알바였어요. 이때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돈 갚을 때까지만 만남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직장은 개뿔. PC방 폐업하고 한동안 백수로 지내길래 변변한 직장도 없는 백수 남친 싫다고 했더니 직장을 구했나봐요. 가구 나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밤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집으로 나르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가구 판매처로 옮기는 작업이라 낮엔 주차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업계는 거의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180만원이랬다가 250만원이라고 했다가 또 급여일이 매달 5일이라고 했다가 매달 30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일당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일당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인 거예요.
많게는 하루 30만원, 적게는 5만원. 갭 차이가 정말 컸어요.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놓고 일하는 시간과 겹치는 장소로 가봤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건 난생 처음 깔아봤네요. 그놈이 날 사람 못 믿는 여자로 만들어놨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가봤더니 간판에 피막 맞고 포커게임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다가 돈 따면 하루 30만원, 돈 못 따면 하루 5만원 일당 벌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엔 아예 작정을 하고서 퇴근 후 부랴부랴 그 포커게임방이 있는 카페에 자리 잡고 커피 마시면서 잠복하고 있는데 그놈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게임방에서 전화를 받으면 게임 소리가 들릴 게 뻔하니 밖으로 나와서 내 전화를 받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 지금 장롱 나르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 숨이 차네. 엄청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 라길래 수고가 많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메리카노 벌컥벌컥 원샷하고 나와서 포커게임방으로 들어왔어요. 게임방 의자를 들어 게임 중이던 그놈 뒤에서 내리쳤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아는지 의자로 쳐맞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기 결혼당했다고 한 글쓰님, 남편 직업이 보안업체 소속 경비라고 하고 혹시 야근이 잦거나 아예 밤에 일하지 않나요? 직접 남편 직장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정 떨어진 지 오래여서 내 돈만 갚으면 바로 안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엔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저리 꺼지라고 막말도 많이 했습니다. 내 성격 다 버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위에 쓴 내용 이후에 빨리 돈 벌어서 내 돈 갚으라고 하며 막바지에는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월급 받았다면서 제게 꾼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길래 이번엔 직장 잘 다니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참사였네요. 무슨 선불폰 사업인데 신용 불량자에게도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 엄청 잘 된다고 했어요. 전 그놈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그놈이 운영한다는 선불폰 사업의 블로그까지 이웃 신청을 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상 루트가 아닌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사기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도 열었다가 얼마 후에 폐쇄하고 또 블로그 열었다가 며칠 후에 폐쇄하고 신용불량자들이 핸드폰 개통을 못하니까 현금을 주고 선불폰 개통을 요청하면 일정 수준의 금액이 모일 때까지 블로그 운영과 고객 응대를 해주다가 블로그 폐쇄하고 현금 먹튀하는 게 수법인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신용불량자들 등쳐먹는 사업이었어요. 그놈은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법이 없어요. 손쉽게 앉아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천성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도 타고났어요. 내 돈으로 내 돈을 갚는다. 위에 3달 정도 꾸준히 돈을 갚았다고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갚은 거였어요. 제 명의로 개통한 3개의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잔뜩 모바일 결제로 구입한 뒤 그걸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저한테 진 빚을 갚았던 거예요. 여친한테 퇴직금을 꿔달라고 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모바일 결제로 게임머니를 사서 현금화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네요. 그걸 지가 월급 받았다면서 돈 갚는 연기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주 치가 떨리네요. 암튼 저는 제가 꿔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놈을 감시 또 감시했고 결국엔 돈 다 받았습니다. 그놈은 이상한 짓거리도 했어요. 그놈하고 연락 주고받은 기간이 2년인데 그중 제대로 사귄 건 아마도 5개월 남짓. 사귄 지 3개월 만에 이름과 나이 속인 게 들켜서 내 딴에는 서서히 마음 정리했고 4, 5개월에 이를 때쯤엔 거의 모든 실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꿔준 돈 받을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놈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 카톡 같은 것도 몰래 훔쳐봤는데 긴밤도 해요? 라고 보낸 대화 내용이 있고 답장으로 네랍니다. 짧은 밤은 한 번 이상 경험이 있으니 저런 내용이 오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봤는데 수중엔 쥐뿔도 없어서 나한테 돈까지 꾼 놈이 새벽에 30만원씩 현금 출금을 한 내역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몸이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내일 통화하자며 문자 보냈던 날이네요. 지금은 전과자. 위에 언급한 선불폰 개통 사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웃 추가해서 염탐하고 블로그 폐쇄해놓으면 또 그놈 핸드폰을 뒤져서 새로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알아내서 이웃 추가하고 염탐질했어요.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눈뜨고 코 베이는 걸 보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거짓말에 하도 질려서 남자 볼 때 1순위가 거짓말 안 하는 남자일 정도로 대인마당에 숨 쉬는 것까지 거짓인 그놈을 계속 깝치게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캡처본과 증거가 될 만한 그 일당 무리들에 대한 내용과 통장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경찰 관계자인 지인을 통해서 제보했어요. 통신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정에는 안 가봤으므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인가 실형 살고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가 제보했다는 것을 그놈은 아직까지도 모를 겁니다. 다행인 게 그놈은 우리 집 위치를 몰라요. 사실 안다고 해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릴 만한 배짱 있는 놈도 아니에요. 막바지에는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맨날 나한테 뺨 맞고 코피 터지면서도 쥐 죽은 듯 가만히 맞고만 있던 놈이니까. 사기당했다고 글 쓰신 님 보세요. 지금은 나이만 속인 걸로 알고 계실 테지만 만약 제가 아는 방구가 맞다면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슬슬 터질 거예요. 처음엔 저도 믿었던 사람이고 믿음직해 보였던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환해지더군요. 그의 실체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나이를 속인 사람이 달랑 그거 하나만 속였을까요? 키 163에 딱 72년생에 내일 모레 50인데도 30대로 보일 만한 동안 외모에 술은 입에도 되지 않으며 친구 하나 없고 그 나이 되도록 경치 하나에 모은 돈 달랑 1,000만 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인물 같아서 시간 들여서 작성한 글입니다. 아, 얼굴은 반반해요. 콧대도 높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입니다. 다만 콧대가 바르게 반듯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비뚤어진 느낌이에요. 글쎄요. 스파크 차량이 그놈 명의일지 의문도 들고요. 1,000만 원이나 모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또 사기쳐서 단번에 1,000만 원이 생겼다면 모를까요. PC로 작성한 글인데 모바일로 보니까 레이아웃이 심하게 엉망이네요. 모바일로도 보기 편하게 차차 수정해 볼게요. 제가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주작 또는 허위는 절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같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글을 보시면 그 사람과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되실 거예요. 사기 결혼 당했다는 글을 쓰신 글쓰님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며 쓰는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숨 쉬는 것마저도 거짓뿐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왜 지속된 만남을 유지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간 뜯긴 금전적 피해를 따박따박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글쓰님이 알고 계시는 남편의 이름이 방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구와 동일 인물인데 개명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나열해 볼 테니 만약 공통점이 많거나 동일 인물로 여겨질 때는 과감히 남편과 헤어지시라는 취지에서 써봐요. 동안 얼굴, 그러니 나이를 속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치아 상태를 보세요. 앞니 중 한 개는 손으로 툭 건드리면 빠집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시 맞춰서 끼워 넣으면 감쪽 같았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으나 담배는 꼴초 수준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 알고 계실 테니 탈탈 털어보세요. 사기 전과범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어요. 키는 말씀하신 대로 163 정도. 저랑 나란히 서면 저보다 작았어요. 72년생. 폰번호를 수시로 바꾸죠. 사과할 때 눈물로 호소하는 타입이고 이 세상에 너 하나 단둘뿐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타입 맞나요? 중년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라마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타입.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뭐라고 하면 꼭 어디가 다쳤다. 병원에 있느라 연락 온 줄 몰랐다는 핑계를 자주 대지는 않나요? 영화 화차의 주인공처럼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귀었던 사이인데 단 한 장의 사진도 없어요. 시부모님께 가끔 전화는 하시나요?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며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그거 역할대행 초빙한 걸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 키우는 커다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본가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놈이 확실합니다. 포항에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전혀 없어요, 전혀. 결혼식은 올리셨나요? 만약 올리지 않으셨다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고 만약 결혼식을 하셨다면 100% 1000% 역할대행 하객들일 겁니다. 그놈이 맞다면요. 댓글입니다. 이건 그 사기 결혼과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레전드네요.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안 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름 끼치네. 아는 언니 43살인데 35이라고 해서 속은 적 있었는데 나이 속이는 게 마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헐, 제 친구 전남친이랑 비슷한 듯.
이름은 모르겠고 키 163 정도에 나이 속인 거, 핸드폰 통장명이 빌린 거, 그 사람도 PC방 사장이라 속였는데 알고 보니 알바였어요. 그거 알고 헤어지자 하니 장문에 손편지 보내고 땡전 한 푼 없고 지네 부모가 엄청 부자인데 자기는 나중에 피방 차리려고 알바하는 거라 하고 친구한테 나이키 조던 한정판 같은 거 사달라 하고 나중에 되팔아서 돈 벌게 해준다며. 친구들 전부 그 사람 이상해서 뜯어 말렸는데 친구가 오히려 그 사람 편들고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그 친구랑 쌩 깠는데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놈 잠깐 만났는데 걔는 지명수배 중이었고 결국 지능범죄 수사팀인가 뭔가 형사 5명이 우리 집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벨 누르고 문은 그놈이 열어주고 자고 있던 저한테 귓속말로 화장실 가 있어. 라고 하던 놈이에요. 저한테 자기가 삼성 다니는데 포지션이 이건희 프라이빗 비서라서 삼성에 검색해도 자기는 직원으로 안 나온다고. 근데 자기는 거의 매일 오후 4시쯤 되면 높은 사람들이랑 회사에서 나와서 소주 엄청 마신대요. 힘들다고. 알고 보니 삼성은 무슨 직업 아예 없는데 저한테는 아침에 양복 입고 아침 7시부터 헐레벌떡 출근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삼성은 빨간 넥타이만 한다면서 주식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라서 그렇다면서. 그리고 부모님 큰 과수원 하신다고 했는데 아버님 경비하시고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이시고. 암튼 그놈 구치소에서 1년인가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와서는 자기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릴 거니까 결혼하자 그랬나? 진심 황당해서 누가 범죄자한테 번호를 받냐고 전화 끊었어요. 후기입니다. 사기 결혼당했다는 글쓴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웃음보다는 동정과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사리분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은 말 그대로 졸업만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나이를 20살이나 넘게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며 정말 저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멍청한 저를 탓해야겠죠. 키가 작아도 돈은 못 벌어도 이런 자존감도 의욕도 없는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쓰려서 손이 떨리네요. 제가 같이 살면서 민증 볼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또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죠. 남편, 아니 그 사람과는 이제 모른 채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잠수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는 모르게 이 모든 걸 진행할 생각입니다. 명절 동안 이것저것 용돈 받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미혼모 시설이랑 알아봐서 번호도 바꾸고 그와 인연 하나 없는 곳으로 가려고요. 외롭고 아프겠지만 익숙하고 덤덤하게 지내다 보면 한 줄기 빛이 있겠죠.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말들은 새겨듣고 행동하려고요. 남자는 정말 안 만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된 새댁이라면 새댁인 28살 여자 사람입니다. 남편의 편식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신랑은 저보다 1살 많아요. 연애할 땐 잘 몰랐어요. 일주일에 2-3번 보고 끼케 한 끼 먹으니 잘 몰랐죠. 고기 좋아하는구나 정도. 글쎄는 지금도 웃음만 나네요. 신랑 입맛이 기본적으로 극강 초딩 입맛이에요. 밥상에 햄이나 고기 종류 없으면 반찬 없다고 안 먹어요. 햄 없냐? 반찬이 이게 뭐야? 생선 좋아한대서 열심히 구워서 냈더니 젓가락질 몇 번 하다가 김만 먹더군요. 김이라도 먹는 게 어디예요? 그쵸? 사제 음식보단 집에서 해먹자주의라 동그랑땡이나 만두 같은 것도 재료 사다가 집에서 다 만들고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꺼내 먹고 그러는데 동그랑땡도 안 먹어요. 당근 들어가 있다고. 만두도 싫대요. 부추 넣었다고. 집에서 고기 양념하거나 굽거나 찌거나 할 때 채소 종류 들어가면 난리 나요. 손톱만한 파 한 조각도 다 걷어내서 먹어야 하고 양파 들어가면 손도 안 대요. 양파 왜 넣었어? 피자 시켜 먹자길래 시켰더니 피망 양파 다 골랐네요. 뭔 피망이 이렇게 많아? 밑반찬으로 나물 몇 가지랑 멸치볶음 우엉조림 이런 거에서 넣어놔도 먹을 게 없다고 스팸 사다가 구워 먹는 인간이에요. 스팸이 짱이야. 그냥 닥치고 안 먹으면 말도 안 하죠.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해서 엄마, 먹을 게 없어. 반찬이 없어. 방순이가 신경을 안 쓰네.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왜 반찬을 신경 안 쓰냐? 하시길래 밑반찬 해놨고 생선조림 해뒀는데 먹을 게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사내 밥상에 고기 한 점 없는 게 말이 되냐?
바깥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도 이래요. 없는 시간 쪼개서 집안일 하면서 반찬 만들고 밥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라고 했는데 귀등으로 흘려주시네요. 밥상에 고기가 있니 없니 하면서. 고기도 없냐? 스팸이라도 구워라. 같이 장보러 시장 가면 아나 시장 가면 전지 3근 10,000원, 후지 5근 10,000원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고기만 4, 5만 원을 사요. 사는 건 좋아요. 좋은데 손질해서 먹을 만큼 나누고 용도별로 정리하는 거 싹 다 내 몫인데. 아, 또 스트레스 받네. 고기 사고 기분 좋으면 저한테 선심 쓰든 말해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풀떼기 사러 가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파는 나물 종류는 절대 양이 적지 않아요. 한 종류 가득 담아 파는 거 조금만 팔아달라고 사정해서 사도 혼자 먹기엔 벅찰 만큼 양이 많죠. 대형마트는 또 절대 싫대요. 고기가 양도 적고 비싸고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없대요. 신랑도 알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수술을 했어서 담이 없고 췌장도 조금 잘라냈어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금방 탈이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릴 적 할머님 손에 자라서 그런지 나물이나 채소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뻔히 알면서 밥 먹을 때 제가 나물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걸 무슨 맛으로 먹냐며 핀잔 주죠. 풀을 뭔 맛으로 먹냐? 고기는 반드시 채소 없이 양념해서 볶거나 구워야 하고 찬장엔 항상 스팸 종류가 있어야 하며 냉장고 신선실에는 햄 종류만 빼곡해요. 밥상에 김치나 나물 종류 올라가면 오만상을 쓰면서 제 앞으로 다 밀어넣고 가끔 외식하자고 절 끌고 나가면 먹는 게 돈가스. 삼시세끼를 고기 햄으로 먹어야 하고 혼자 돼지고기 5근을 3일 안 걸려서 다 먹어요. 밤중에 야식 먹자고 보쌈해달라 그러고 아침부터 양념고기 구워 먹어요. 시댁 가면 새끼를 고기만 먹다 와요.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좋아한다고 새끼를 고기만 챙겨주세요. 아침부터 떡갈비 먹고 점심때 양념고기, 저녁때 삼겹살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오리고기. 눈치껏 따로 김치랑 반찬 있는 거 챙겨 먹고 있으면 입에 안 맞냐 그러시고 맛있다고 대답하면 밥그릇 넘치게 고기 올리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찬 싸주시길래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3단 반찬통이 다 고기예요. 우리 아들은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어. 네가 잘 안 챙기니까 내가 챙겼다. 라면서 문자 오네요. 작정하고 채소 한번 먹여보자고 밥상을 채소 종류로 차리고 삼겹살을 김치에 말아쪘더니 그날 숟가락 집어던지고 짜장면 탕수육 세트 시켜 먹더군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남편한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욕해. 애도 아니고 그렇게 편식이 심해서 되겠냐? 젓가락질 하나로도 가정교육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렇게 편식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싫어도 조금씩 먹는 습관 좀 들이자. 상사 앞에서도 이렇게 편식할 거야? 라며 살살 달랬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면 이런 풀밥밥상 잘 안 먹어. 누가 먹으러 가냐? 편식을 나 혼자 해? 나 젓가락질 잘해. 상사랑 밥 안 먹으니까 상관없어. 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혼자 먹을 만큼 조금만 해서 먹어도 이렇게 더워지면 냉장고 나물들도 쉽게 상하고 채소들도 쉽게 상해버려서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사다 한번 먹을 것만 해먹고 하는데요. 어제 냉장고에 넣어뒀던 나물이 상했길래 정리하고 있었더니 신랑이 옆에서 그러네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거 너무 아깝다. 뭐하러 돈 낭비해?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랍니다. 화가 나요. 스트레스는 너무 심해요. 퇴근 시간만 다가오면 짜증부터 밀려오죠. 시댁에선 편식 좀 하면 어떠냐 하시고 친정은 거리가 멀어 왕래가 적어서 그런지 아직 모르세요. 동생 부부랑 딱 한 번 밥을 같이 먹은 적 있는데 그날 동생이 카톡으로 그러더군요. 형부 편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음식을 휘저으면서 먹는 거 보니 같이 밥 먹기 싫어져. 랍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어르고 달래도 모르고 타일러 봐도 귀등으로 흘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후기입니다. 글 올린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그새 일이 터졌네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따라 유튜브 보다 보니 동그랑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 채널에서 동그랑땡을 이쁘게 만들었는데 살짝 특이하기도 하고 먹어보고 싶기도 해서 추석 전 연습 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남편 먹으라고 하면 또 숟가락 집어던질 테니
그냥 저 혼자 먹을 생각으로요.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동그랑땡 부치는 걸 보더니 또? 지겹다 정말. 그냥 스팸이나 굽지 뭔 동그랑땡이야. 맛자갈이 없는 당근은 왜 넣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더니 먹을 것도 없네. 라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그랑땡 다 만들고 한 입 먹어보니 맛있기도 하고 남편이 아무것도 먹을 생각을 안 하길래 동그랑땡 먹어볼래? 했더니 안 먹어. 라네요. 역시나. 그러고 한 20분쯤 지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LA 갈비 좀 사왔다. 싸게 팔더라. 방구는 어디 갔어? 방에 있어요, 어머님. 엄마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뭐디요? 엄마 왔어? 그래, 밥은 먹었냐? 아니 안 먹었어. 방춘이가 또 동그랑땡 했어. 저런 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당근 좀 그만 넣어. 너 혼자 먹냐? 라길래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니 애도 아니고 당근을 왜 안 먹는데? 편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근이 호불호가 가린다지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당근 하나 못 먹고 왜 그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가리지 말고 다 잘 먹어야지. 어머님 동그랑땡 좀 싸드릴까요? 됐다. 집에 먹을 거 많다. 나는 간다. 엄마 들어가요. 근데 엄마도 당근 안 좋아하지 않아? 먹을 때마다 골라내고 먹는 것 같던데.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 우리 엄마랑 아빠는 농사일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논 하나 없어서 남의 집 가서 일 도와주고 간신히 풀칠할 수 있는 돈만 벌어오셨어. 두 분 다 하루 종일 일만 하셨던 터라 나는 할머니 손에 키워졌어. 나는 사과를 좋아했어. 특히 아침에 할머니가 갈아주시는 사과는 정말 너무 맛있었어. 근데 점점 집안이 힘들어지니까 사과가 당근으로 바뀌더라. 처음에는 그런 대로 맛있었어.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이야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할머니가 당근 많이 먹어야 키 큰다 라고 하길래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키가 크냐고? 할머니는 뻥쟁이였어. 당근 주스를 365일 내내 몇 년을 먹었는데 키가 148이야.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았을 무렵부터는 당근이 꼴도 보기 싫더라. 질려. 물렸어. 안 먹어. 당근을 왜 먹냐? 그 맛있는 거는 방순이 다 먹어라. 그리고 방순이 너 최소 한 끼에 한두 가지는 방구 먹을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는데 혼자 먹고 있냐? 내조를 잘해야지 뭐 두고 있냐? 당근 넣은 음식들 싹 다 버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러니까 성질이 너무 났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말했어요. 아니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셔서는 내조를 잘하라고 하지 않나? 당근 넣은 음식 다 버리라고 하지 않나? 야, 다 버려야지. 당근 넣은 걸 누가 먹냐? 너만 입이냐? 남편 입은 주둥이야? 어머님 이 사람 29살이에요. 내년이면 30이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당근 넣었다고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시어머니 놀리냐? 그래, 나도 당근 안 먹는다. 어쩔래? 아니 못 드실 수도 있는 건 당연해요. 호불호 있는 거니까. 어렸을 때 매일 드셨으면 질릴만도 하고요. 근데 저렇게 가리는 게 많으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평생 고기만 먹고 살아요? 뚱뚱보로 키우실 거예요? 갑자기 뚱뚱보가 왜 나와? 고기만 먹으면 뚱뚱보 되냐? 당나귀도 아니고 당근을 왜 먹어? 아 그냥 먹지 마세요. 나 혼자 먹지 뭐. 저 사람도 안 먹일게요. 저 사람? 저 사람? 시어머니 앞에서 저 사람? 어디 안 사람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저 사람이라 그래?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깍듯이 돼. 당근 못 먹는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당근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 겁나 많아요. 저 하늘 같은 남편님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설마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엄마 그냥 가. 이따가 배고프면 엄마가 사온 LA 갈비나 구워 먹지 뭐. 저건 구워주겠지 뭐. 누가 구워줘? 네가 구워 귀찮으니까. 아니 이게 정말. 야, 라고 하길래 현관문 밖으로 밀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문 쾅쾅 두들기더니 얼마 안 있다 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었어요. 당근 넣은 동그랑땡 저 혼자 실컷 먹어볼랍니다. 먹던지 말던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스팸 해주면 안 돼? 다음 사연입니다.
이혼의 기로에 놓여 있고 와이프의 가족, 즉 저의 처가 식구들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그 생각들이 과연 누굴 위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대사를 놓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러실까요? 제 머리론 도무지 역지사지가 안 되네요. 와이프는 그간 모든 것들을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결정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했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예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경제관리를 초반엔 와이프가 했으나 자동이체도 할 줄 모르고 모바일 은행 어플도 안 썼어요. 모바일 페이에 대해 설명해줘도 그런 걸 굳이 알아야 돼? 라며 카드만 고집했고 그마저도 흘리고 다녀 분실 신고만 6번을 했습니다. 꼭 당신이 경제관리 해야겠나 살며시 물으니 제가 하고 싶으면 하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알겠죠. 본인이 못마땅해서 제가 돌려 말했다는 것을요. 부모님 생신 때 야간 문주를 만들어드린 데서 기특했는데 재료 준비부터 만드는 과정 모두 제가 했습니다. 그저 TV에 나온 거 보고 좋다 싶어 시도는 하는데 모르면 찾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에 생신 때 또 당금주를 만들어 하기에 홍삼 세트 사자. 어차피 내가 다 하게 될 건데 틱틱대니 결국 홍삼을 사게 됐었죠. 근로자의 날 때 회사에서 선물이 나오는데 10여 종 중 선택하는 거라 목록을 보여주며 갖고 싶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커피 머신을 고르더군요. 제가 청소기 고장나서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지 않냐고 하니 그러라고 해서 청소기를 골랐습니다. 와이프랑 전 둘 다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제가 답정너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이란 수를 두니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부족한 부분 인정했습니다. 토 안 달 테니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보라 했어요. 물론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서 처가댁 식구들마저 알게 됐습니다. 장인 장모님이나 동갑인 처남이나 와이프의 화를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당분간 져주는 신용이라도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기려 든 적이 없지만 그리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와이프였고 장모님은 경제권은 넘겼는지 집안일은 잘하고 있고 술 마시러 친구들은 안 만나는지 심지어 집은 공동명의로 바꿨는지까지 얘기하시네요.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도와주신 분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처남은 내년 결혼 계획 중인데 저희 이혼하면 자기 예비신부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제 생각만 하지 말랍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닿질 못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와이프에게 더는 못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도 잘한 것만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테지만 너와 너네 가족에게 이런 취급받으며 살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나도 너무 지쳐서 너 마음 헤아려줄 만큼의 마음의 여유는 없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노력할 거고 바라는 게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다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주알 고주알 서운한 얘기를 꺼내네요. 지난번에 영화 같이 보러 가고 싶었는데 선약 있다고 친구 만나러 가서 너무 서운했어. 게임에 정신 팔려 냄비에 손이 대었는데도 말로만 괜찮냐 했던 것도 서운하고. 라는데 지금 이 분위기 상황에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말 하는 건 화가 풀어졌고 이유는 없던 걸로 하자는 건 줄로 알아들었습니다. 투정 부리는 거라 생각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안 그럴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여행이라도 가서 안 좋았던 기억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이혼하는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랍니다. 순간 뭐 하자는 거지 싶다가 내가 잘 말씀드릴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랍니다. 하마터면 욕이 나올 뻔했어요. 몰래카메라인가 싶기도 하고 농락당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와이프 가족과 저희 부모님께도 이혼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처남은 제가 설득 안 되자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동생 잘못 키웠다며 무릎 꿇고 빌기할 테니 이혼은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절대 처남이 와이프 안 키웠고 무릎 꿇을 일도 아니에요. 저희 둘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는 건데요. 처남에게 설득당한 와이프가 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렸다네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제가 소심하게 굴고 말도 안 걸어서 돌아오는 내내 말 한마디 안 했다는 내용. 냄비에 손을 대었는데 말로만 괜찮냐고 걱정 안 해줬다는 내용을 얘기했대요. 아니 지금 이 마당에 이 분위기에 3년도 더 된 그 얘기를 할 소린가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묻고 싶어 이러는 걸까요? 와이프 누구보다 사랑했고 이기려 든 적 없습니다.
순수해서 사랑했는데 지금 보면 든 게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다신 우리 부모님께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왜 별거 아닌 일을 크게 키우냐며 안 사돈 만큼 우리도 힘드니 그만 자존심 좀 내려놓으랍니다. 결혼액자 다 뒤엎고 이혼 서류 던져놓고 나왔네요.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지낼 거고 법원에서 보자고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정말 지나다닌 사람 붙잡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술집에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일하는 여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대판 싸우고 제가 5가지의 조건을 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 수시로 확인하게 하기. 두 번째, 반지 끼고 다니기. 세 번째, 프로필 사진 제 사진으로 하기. 네 번째, 돈 관리 제가 하게 하기. 내역 다 공개. 다섯 번째, 외도에 가담한 친구와 연락 끊기. 5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친구랑 연락을 잘 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돈은 월급날이 되어 제가 받았는데 돈을 받자마자 관리비, 카드값 등등 다 이체하였습니다. 제 손에 자기 돈을 쥐고 있는 게 싫은지 바로 다 이체하라며 청구서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날 밤 같이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솔직히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버는 돈 내 마음대로 왜 못 쓰냐? 너무 갑갑하다.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건 연애 때 감정과는 다르고 그냥 가족으로서 좋아. 나도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약속을 한 지 2주가 된 상황이었고 돈을 받은 지는 겨우 당일이었는데 딱히 제 씀씀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역도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딱히 허투루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생뚱맞게 돈 관리를 왜 조건으로 걸었냐, 이참에 경제권을 쥐려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술집 같은 곳을 다녀올 땐 카드에 남지도 않게 친구 한 명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준 내역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또 저런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돈을 쥐고 있으면 또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라 수입은 없지만 남편이 저에게 한 달에 쓰는 돈은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10만 원 핸드폰 요금, 나머지 10만 원 애기보험, 제 보험 1개씩. 제 생활비는 대부분 방학 때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을 학기 동안 쓰는 것이고 학비도 장학금 처리돼서 드는 금액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한테 마음이 떠난 건가요? 처음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하자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같이 살아달라고 하던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냥 착한 남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걸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만 하고 있네요. 댓글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못 봤네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인이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니 술집 여자와 아무 거리낌 없이 연락하고 만난 거겠죠. 부인이 싫지는 않고 이혼하면 골치 아프고 위자료 줘야 하니 그냥 놔두고 새로운 사람 만났을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죠. 바람필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바람필 사람이죠. 저희 남편도 바텐더랑 바람나서 7년 동안 속이고 빼돌려 쓴 돈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그 후 위치 추적기 돌리면서 생활했어요. 정신 나간 남편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돈 벌어다 주니까 살고 있죠. 애도 어리고 하니까 어차피 한번 바람핀 놈 또 안 피우겠어? 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 남편 믿고 살 이유 없는데 그냥 삽니다. 남편이 딴 여자와 놀아놨는데 포기하고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죠. 참고 견뎌도 속만 아파요. 저런 남자는 왜 결혼했지? 상간녀 소송하고 남편 증거 남겨서 위자료 받아서 그냥 공부 졸업하세요. 대학원생이면 그래도 용돈 벌이는 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창피하겠지만 부모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요. 엄마 아빠 이래서 난 이혼했으면 한다고 바람기가 한두 번으로 끝날 남자 아니에요.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모르고 어제 두서없이 막 적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우선 남편이 돈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걸렸습니다.
덧붙이자면 다른 여자들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바에서 일하는 여자와 통화할 땐 방순이는 귀엽잖아. 방순이 예뻐서 언니들이 안 괴롭히나?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나? 이비인후과에 이력서 넣었어? 코송형도 같이 해준다고? 아, 나도 코송형 하러 가야 되나? 라면서 사소한 일에도 반응하며 통화하던 남편의 말투와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와 연락할 땐 그렇구나. 그래, 회사 너무 힘들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힘든 표현만 내비치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젠 저는 더는 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외도 사실을 걸리고 난 후 남편 퇴근길 저와 전화를 하다가 끊었는데 뭔가 느낌이 세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통화 중이더군요. 후에 누구랑 통화했냐니까 친구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외도 동주한 친구. 그래서 남편이 도착한 후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시간대에 통화한 기록이 사라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방석이 오빠랑 전화한 거 아는데 왜 통화 기록에는 없어? 라고 물으니 습관적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방석이 오빠와 전화했구나. 또는 다른 여자랑 전화하고 방석이 오빠랑 전화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앞전에 일이 있어 저는 후자 쪽으로도 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주 동안.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동안 저도 남편에게 많은 집착과 성의를 요구했거든요. 현재 저는 일주일 조금 넘게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친구 집이 빈 곳이 있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학업은 마쳐야 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진짜 쥐 죽은 듯이 살아줄게. 집에 들어와. 저 말은 한 집에 각자 있으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자는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지 껍데기만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분명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은 본인인데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고 먼저 대화하려 해야 하고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남편이 먼저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늦었지만 위의 조건들 다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스스로를 희망고문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드네요. 정말 저런 곳들이 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별게 다 원망스러운 요즘이네요. 오늘도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상간녀를 고소하고 위자료를 받으라는 말들이 많이 댓글에 달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 번호로 전화했을 때는 전화기가 꺼진 이유였고 그 후로도 쭉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바에서 일하는 이름은 가명을 써서 남편이 알고 있는 여자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폰번호도 세컨드폰인지 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의 정확한 신원은 저희 남편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이후 꾸준히 전화해보고 있긴 한데 어제 전화해보았을 때는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뜹니다. 카톡도 남겨놓았는데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관리용으로 남편을 어장친 건가 싶기도 하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남편 말로는 자신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그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 합의혼을 제시했을 때 남편은 나 능력 없는 거 알잖아. 애를 네가 키우지 않을 거라면 애한테 드는 돈이 많을 거다. 재산 분할은 못 해주겠다.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보내. 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어이가 없어서 소송을 할까 생각이 들어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설사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상담 결과도 받았고 그 비용이며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라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대화 중인데 남편은 나를 압박해오면 오히려 피하고 싶어져. 핸드폰 열람 금지해. 대신 내가 뭘 하는지 전화로는 알려줄게. 돈 관리는 원래 하던 대로 내가 다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넘겨줄게. 누가 보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 뜯어내려고 돈 관리하고 싶어 하는 줄 알겠어요.
대화할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도 아니고 한 가정이다 보니 제가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사람을 아직 정리하는 법을 모르기도 합니다. 아이는 현재 시댁에서 봐주고 계십니다. 이틀 뒤 7살 아들 생일인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수시로 댓글 확인하고 글 추가하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저희 이혼합니다. 재산 분할 안 받고 양육비도 지급 안 하고 저만 깔끔하게 나오기로 했네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중으로 합의이혼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남편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홀가분하게 다 버리고 저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피차 깔끔하게 잘 되었죠 뭐. 이제 저는 저만 생각하며 살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애기 버려놓고 홀가분해 보이냐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욕하세요. 저는 그냥 다 버리고 제 인생 찾아갈래요. 20살에 결혼해서 저도 못 누렸던 것들 지금이라도 다 누려보려고요. 참, 남편의 외도에 동조한 친구 와이프에게 남편들의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 그 아내분은 받아주고 결혼생활 유지한다는 것 같던데 후에 제가 알려준 걸 알게 된 남편 외도에 가담한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그쪽 와이프에게만 술집 출입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양육비 지급 안 하기로 한 거 확실히 서류로 남겨두세요. 법적으로 하자면 님이 꼭 줘야 하는 게 양육비라서 말 바꾸면 답 없어요. 윗분하고는 다르게 제가 알기로 양육비는 공중이고 나발이고 법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지급하라가 현재 대한민국 법입니다. 각서고 공중이고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안 받기로 했어도 몇 년 뒤 양육비 내놓으라고 소송 거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라고 판결 난다더군요. 면접 교섭도 안 한다 했어도 몇 년 뒤에 애 안 보여준다고 소송 거는 인간들도 있대요. 그럼 보여주라고 판결 난대요. 부모끼리 합의했어도 아이 편에서 생각해서 그런 판결이 나나봐요. 훼손당할 명예나 있나? 없는 말 한 거 아니고 여럿한테 떠벌린 것도 아니고 고소하라 해요. 잘하셨어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과 같이 살 필요 없어요. 명예훼손은 불륜 남편의 직장 앞에서 전단지 뿌린 사람이 벌금 200 냈고 단톡방에 알린 사람은 100인가 냈대요. 고소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받은 만큼 갚아주세요. 쓰니가 지금부터라도 누릴 거 다 누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놀든 일하든 자기 개발하든 집에 있어도 돈 나가는 일 허다한데 위자료 청구하세요. 안 준다고 하면 소송 건다고 하고요. 남편 바람 피기 전에 쓰니가 책 잡힐 일 안 했다면 말이죠. 이혼이 말처럼 쉬운 거라면 다들 속편하게 이혼하겠죠. 일단 각방 쓰면서 살 길 찾아보세요. 이혼녀의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여자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시집에서 구박하면 당하고 살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도 마마보이 중 마마보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등에 얹어놓은 애기 마냥 시아버지가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살고 아들도 그렇게 휘둘렸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기세등등한 분들이라 남편은 저 만나기 전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어쩜 그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곧 죽을 사람 같이 하고 30년 넘게 살았던지 남편은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이야. 가여운 사람이야. 랍니다. 저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시어머니가 특히 저한테 집착했고 처음에는 오지게 구박했어요. 외모, 직장, 집안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 평탄은 된다는 정도로만 해둘게요. 오히려 제가 아깝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안부 연락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연락 자주 하고 카톡에 사진도 보내드리고 생신 연휴 기념일 선물도. 이런 분들 공통적인 게 여자를 누구를 데려와도 다 자기 아들이 훨씬 아깝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결혼시키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 연예인들 집안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건 시어머니들 소리 지르거나 이중인격자 같이 대할 때 꼭 남친, 남편 곁에 없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전에 여우 같은 시어머니 얘기 올라왔던데 아마 지 아들한테는 연약한 엄마로 남고 싶은가 봐요. 이중성 쩔어요. 저는 어느 날 데이트하다 10시 넘게 당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대뜸 항구 옆에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상냥하게 묻던데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눈치보다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목소리 바뀌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는 며느리 토리를 모른다. 예의가 없다. 20분 넘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프긴 개뿔. 나한테 욕할 때는 얼마나 우렁차기만 한지. 결혼도 전에 며느리들이 운운하는 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표정이 바뀌니까 당시 남친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데 소리가 다 안 들리니 상황 파악 안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10분 고성 지나고 나서는 스피커폰으로 최대 볼륨에 넣고 남친과 나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남친한테 나는 이런 막 나가는 시모를 볼 자신 없으니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친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매달렸어요. 정말 싹싹 빌더군요. 그 일 이후로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잡음에 시어머니 폐악질 넘치고 넘쳤지만 아들이 시모 실체를 알게 된 후부터는 안 지고 넘어갔어요. 몇 번이고 이 남자가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해서 지금 저는 시부모랑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런 남자랑 바보같이 결혼했냐, 결국 자기 부모 불쌍해서 돌아간다는 댓글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 문제를 개선해 가길 절실하게 바랬어요. 남편도 잘할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렸거든요. 저는 이중성 넘치는 시어머니 가진 분들은 녹음하고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그 욕과 고성을 꼭 듣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 개선 의향이 없으면 남친이나 남편과도 헤어질 각오로 싸우시고요. 이게 안 듣는 남자분들도 물론 많을 테지만 그래도 며느리 아내분들이 그냥 꼭 참으면서만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도 아무리 시어머니 이중성에 관한 얘기도 그냥 저를 통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부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시부모님들의 우리 집안이나 나에 대해 나쁜 말 전하고는 그게 나쁜 말인지 인지도 못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따지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웃으면서 저한테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첫인상에 너무 비쩍 말라 볼품없어서 무한히 많아 보이고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 괜찮은 것 같더래. 라고 빙구 같은 말을 웃으면서 전하더군요. 이게 마마보이들의 정신회로에서는 아 우리 엄마가 여친 맘에 안 들었는데 자꾸 얘가 예쁜 짓 하니 이제 예뻐 보인다네? 신난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더군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집에서도 오빠 첫인상에 너무 살찌고 사람 물러 터져 보여서 어벙벙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할 일 제대로 하고 밥 벌어 먹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제가 지어내서 아주 부풀려서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남편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장인 장모님이 그러셨어? 나 살쪘다고? 나 태도도 별로고? 하고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색하고 말했어요. 오빠도 우리 집에서 오빠 외모나 태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사람 일은 항상 상대방이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법이야. 앞으로 시부모님이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시면 오빠가 알아서 커트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저도 웃으면서 맞받아치고 나니 잘못했다고 빌고 안 하더라고요. 한 번에 고치지는 못했고 여러 번 반복학습 훈련시키듯 가르쳤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어요. 전문 카운셀러랑도 만나서 얘기하고 결국 저희는 그냥 외국 나와 정착하고 살기로 맘먹었고요. 감사하게도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제 편 들어주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해줘서 남편도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외국 친구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 너희 어머니가 네 현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소리를 지르고 뭘 하기를 강요한다면 어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하나같이 정색하면서 I'm Korean. No understand. 한글 모른대요. 한국말 잘하는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외국 사람들 간에도 당연히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는 고부 갈등에서 특히 시부모님으로 인한 고부 갈등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어. 우리나라 같이 며느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제 이런 문제로 거의 안 싸운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바뀔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 문화상 며느리 아내들은 시집에 복종하고 착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강요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니 참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쁘고 개선 불가능한 남자들도 많겠지만 제 남편같이 어느 정도 노력하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리고 남편도 아들로서의 도리와 복종을 강요받아서 길들여진 분들요. 그리고 남자들도 시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태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구박하는 분들한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편분과 시집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세요. 남편이랑 저도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과 헤어짐 얘기 많았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지만 나이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잡고 그땐 우리가 참 어리고 철없었지 하고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가르치고 교육해가며 데리고 사신다니 보살이네요. 저라면 정 떨어져서 그만할 것 같은데 글 쓴 분 남편 같은 남편은 개조가 가능한 남편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효자 마마보이라도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글 쓴 분 같은 분 만나면 개조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효자 마마보이는 개조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게 수십 년 걸쳐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결혼 1, 2년 만에 절대 안 바뀝니다. 사실보다도 오히려 뭐지? 이거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비난하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아빠가 너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네 심사가 꼬인 걸 왜 우리 아빠 탓해? 미쳤어? 제정신이야? 하며 길길이 날뛰는 게 대부분 케이스입니다. 결혼했고 만 1년부터 별거 시작해 이혼 소송한 지도 벌써 1년 됐네요. 심지어 제가 피고예요. 자기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누구 맘대로 합의혼해주냐며 소송 걸었어요. 여기까지 와보니 이제 주변도 보이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자기 변호사 말도 가사 조사관 말도 안 들어요. 결혼 전에 효자인 거 알려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억울해요.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신다. 본인은 외국 여자라도 데려올 판국이다. 절대 간섭 안 하신다. 지금 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바람을 피우면 욕이라도 할 텐데 효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효자아들 근처엔 그렇게 불쌍한 시부모가 계세요. 현실에서 제일 불쌍한 건 며느리라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요. 덕분에 인생을 제대로 배웠어요. 저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8년 사귀는 동안 믿어왔던 자상한 전남친. 그런데 가족이 개입되니 싹 달라지는 모습에 놀랐어요. 처음으로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 편에 서는 그 사람의 낯선 모습. 자기 가족이 누군가에게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인정이 잘 안 됐나 봐요. 뭐 누구에게나 불편한 진실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점점 결혼 생각이 사라져요. 다른 남자라고 딱히 다를까 싶고 그렇다고 상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해시켜가며 살 자신이 저는 없었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늦은 밤 있었던 일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학교 앞으로 운동 겸 산책 갔던 딸을 검은색 차량이 태우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1살입니다. 도로에서 학교 정문까지 가로수길이 길게 뻗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학교까지 올라갔다가 별 구경하며 기분 좋게 내려오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따라오더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타세요. 라고 했고 딸이 두어 차례 거부하니 야, 타라니까? 라면서 반말로 소리 지르고 윽박질러서 겁에 질린 딸이 도망치자 급발진하여 따라왔으나 다행히 그냥 지나쳐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크게 웃으면서요. 시각은 자정 직전쯤이었습니다. 놀란 딸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갔다가 그들에게 뒤밟힐까 무서워 자취방에 못 가고 저에게 전화해서 남동생에게 부탁해서 본가로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본가까지 자차로 1시간 남짓 거리입니다. 아침에 학교 측에 연락하니 명절 연휴 지나고 월요일에 CCTV 같이 확인하자 하여 어제 딸과 함께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한 결과 특정할 수 있는 차량의 번호판 중 한글 한 글자는 깨지고 숫자 부분은 식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처에서 112로 신고한 게 아니라 담당 지구대 지역번호로 연락을 취한 것이라 기록은 남는다지만 정식 신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담당 지구대에서는 차량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조회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더라도 처벌은 경범죄 정도로 가볍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학교 인근에서 차에 탄 남자들이 차를 멈추고 욕설을 하며 배회하고 있어서 무섭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와서 출동했으나 그 차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학교까지 차로 10분 거리이며 같은 사람들의 소행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경범죄로 끝나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치기 어린 남자들의 한때 장난으로 넘기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20대 초반 정도 돼 보였고 조수석 뒷자리 남자가 말을 건 것으로 봐 일행은 최소 2, 3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외삼촌을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자 손님이 그들이 아닐까 겁에 질려있던 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고 그날 이후 딸도 저도 자꾸 불안해지곤 합니다. 만약 신고해서 잡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불편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저는 회사 다니느라 평일에 자유롭게 시간을 빼기 힘들고 딸아이는 비대면 수업 때문에 자취방과 본가에 있는 시간이 반반 정도 됩니다. 본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자차 없이는 편도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는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 있고 범인이 인근 주민일 경우 향후 마주치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그것도 사실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밤길 조심해야 할까요? 딱 신고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소심한 제 모습도 실망스럽긴 하네요. CCTV는 경찰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백업 받아둔다고 했습니다. CCTV 화면 폰으로 찍은 사진, 차 번호판 가리고 첨부합니다. 댓글입니다. 신고가 들어가야 주변 순찰이라도 더 돌게 될 것 같아요. 주변 순찰 강화도 꼭 말씀하세요. 굳이 경찰서 가지 않아도 사이버로 접수되는 걸로 압니다. 정식적으로 수사 요청하시고 전화번호 및 모든 기재사항은 본가로 하여 어머님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혹여나 딸 신상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됐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는데 해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평소에 그 거리 주변에서 딸을 봐왔거나 계획범죄라도 된다면 딸이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팔을 끌었다거나 협박했다는 점이 녹취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제목에 해당할 만한 건 없습니다만 혹여나 딸이 계획범죄 대상이었다면 이미 한번 신고가 들어간 접수건에 대해 다음번에는 경찰 측에서도 빠르게 대처가 들어올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정식 수사 요청하세요. 신고해주세요. 신고가 들어가야 다른 따님 같은 분들에게도 따님에게도 좋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인데요. 근데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그 주위에서 같은 일이 이미 신고가 들어와 있던 점이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한 점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듣고 나중에 판결문으로 본 바로는 그 사람은 사실상 전과는 있었지만 이전에 들어간 고소에 대해 전부 합의했던지라 법률상으론 전과자는 아니었어요. 그치만 그 전에 들어간 여러 건의 신고가 참작되어 초범임에도 징역과 신상정보 공개를 받아 죗값을 치렀습니다. 파출소 아닌 112로 신고하시고 영상은 보배드림 같은 곳에 올려보시면 차량 번호 식별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여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다른 따님 같은 분들을 생각하셔서 신고해주세요. 나는 대낮에 좀 후미진 곳에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검은 세단이 지나가면서 태워준다고 타라고 아니 안 탄다니까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고 성내더라고요. 두세 번 타라 안 탄다 화내고 어린 맘에 내가 저 사람 범죄자 취급한 건 아닐까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닐까 타도 괜찮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내 몸은 차 쪽으로 가 있고 문을 여는 찰나에 버스 와서 버스로 튀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대학 시절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습니다. 남자 4명이 탄 승용차가 따라오고 제가 뛰면 속도를 올리고 길을 건너면 유턴하고 반대로 걸어가면 후진으로 따라와서 너무 무서워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신고하고 증거 찾고 다 해보니 같은 학교 다니는 경호학과 남학생이더군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정말 엄청 무서워요. 꼭 신고하세요. 꼭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고 많은 생각이 들고 진심 어린 걱정에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도 112 신고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공문으로 강력수사 요청했고 진행 과정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공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내에도 널리 알리고요. MBC 실화탐사대에 제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당사자가 학교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과 댓글들. 그간 이런 일이 자주 있어 불안하다는 내용이 많네요. 모두 캡처해서 제보했고요. 차량 번호 가린 건 출동 당시 경찰들이 커뮤니티에 번호판 나오게 올리면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그랬고요. 제가 받을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댓글들 말씀대로 차 번호 오픈해서 온라인 문매라도 실컷 맞게 하고 싶네요.
명의훼손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금 따로 줘야 하는지 아는 분 좀 알려주세요. CCTV 확인하면서 경찰분들이 앞으로 순찰 강화하려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이해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관할 지구대에 순찰대가 한 대밖에 없고 인력도 한계가 있는 데다 관할 구역이 넓어서 학교 근처에 순찰 돌다가 타 지역에 사건 터지면 출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쪽에만 자주 오기도 힘들다고. 학교에서 그동안 학교 인근에 출장소라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당연하겠지만요. 딸에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게 옳은 일일 것 같다고 했는데 신고해도 처벌 안 될 것 같다고. 제 생각도 그래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도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글 올릴 때 야심한 밤에 겁도 없이 돌아다녔다고 탓하는 글이 많을 거로 예상하고 뼈아픈 말 각오하고 올렸는데 의외로 그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놀라웠습니다. 이런 일 관련해서는 유독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던 사회 분위기가 좀 개선됐나 하는 마음에 천천히라도 세상이 변하고 있긴 하구나 싶네요. 제 주변에서는 왜 그 시간에 돌아다니냐 등등의 질타와 신고했을 때 생길 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CCTV 차량 옆면 사진 추가합니다. 제 지인분들도 K5라고 하시네요. 사이다 후기가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댓글 한번 달아본 적 없지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한 지 5년차 만 4년 된 여자입니다. 명절 아침부터 남편과 다퉜어요. 간략하게 내용 적어보자면 엄마 말할 때 말 안 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그럴 때 엄마가 민망해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그저께 화요일 엄마 생신날 여보 쪽 테이블에서는 방순이 말고 여보가 고기 좀 구웠으면 했어요. 고기 먹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보가 다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보가 좀 구워주지. 2테이블이었고 한 테이블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고 고기는 남편이 구웠어요. 다른 테이블은 신우 둘에 저 앉고 막내 신우가 구웠어요. 아니 방순 씨한테 내가 굽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굽고 싶고 본인이 구워야 맛있다고 직계를 안 준 거잖아요. 여보가 굽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요. 한두 번? 거봐요. 한 번밖에 말 안 했잖아요. 아니 내가 중간중간에 안 힘드시냐? 나는 고기 구울 때 잘 못 먹게 되던데 괜찮으시냐? 내가 굽겠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여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시댁이 더 미워져요 진짜. 그래서 여보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좋게 말하고 있잖아요.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어차피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됐어요. 남편 표정 돌아감. 나도 됐어요. 휙 몸돌림. 이 상태로 무슨 명절을 보냅니까? 여보는 여보 집 가세요. 나는 우리 집 갈 테니. 장난해요? 그렇게 하길 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대충 이런 내용으로 다퉜고요. 그 전에 이외에도 남편이 엄마 앞에서 머리 긁거나 만지지 말아요. 엄마가 어른 앞에서 뭐하는 행동이냐예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두피 눌렀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할 때는 제가 머리를 만졌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뭐하고 있으면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도와드려요. 엄마 앞에서는 말을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요즘 쓰는 유행어 쓰면 나이값 못하고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등등 엄청 많은데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남편 요청에 따라 맞추려고 했고 애도 많이 썼는데 이런저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충족이 되는 건지 화도 나고 내가 그렇게 행동적으로 수정할 게 많은 모자란 인간인가 자괴감도 들고 마음이 힘드네요. 이외에도 사건 사고가 정말 많지만 이 부분만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존댓말만 하면 뭐하나요? 내용은 종부리듯 하는데 남편이 존댓말로 포장하고 아내를 지 엄마 시댁 입맛에 맞는 인형 하녀로 개조하려고 하는구만. 참 정중한 병구랑 사시네요. 우리 엄마 쪽으로 숨쉬지 말아주세요. 어른들 산소 뺏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고상하고 우아하게 개소리하네요. 여보야는 내가 종년으로 보여요? 당신이에요.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요. 여보야도 싫다면서 왜 나에게 요구하세요? 싫어요. 당신이 내 몫까지 잘하면 돼요. 남편 입맛에 맞는 여자 어디서 사오세요? 내가 당신이 만든 인형도 아니고 당신 입맛에 맞게 행동하나요? 그냥 어머님께 잘하고 싶으면 직접 쫓아다니면서 돕고 신우들 챙기고 싶으면 직접 챙기면 되죠. 그리고 남편아,
누가 고기를 굽던 누군가는 희생하게 되는 건데 왜 신우가 희생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부인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한가요? 왜요? 당신이 당신 가족만 우선이고 당신 가족만 챙기는데 내가 과연 기분 좋고 즐겁게 시댁 가겠어요? 당신에게만 편한 시댁이에요. 불편한 자리 같이 가서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지적하고 나를 부리려고 하면 어느 누가 시댁 가는 길이 즐겁겠어요? 이번엔 또 어떤 지적을 할까 무서워서 가겠어요? 라고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다 읽어보면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댓글 보니 빠진 내용 있다고 해서 적어요. 첫 번째, 우선 남편은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잘하고 예의 바르게 굴고 눈치가 빠르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를 파악해서 매우 잘 챙겨줘요. 극도의 싹싹함이랄까?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들 정도요. 대신 그만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성격이고 회사 다녀오면 녹초가 돼요. 두 번째, 남편은 친정 가서도 과하다 싶을 만큼 잘해요. 부엌 가서 친정엄마 도와드리고 설거지 자처해서 하고 무언가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모든 일들을 자처해서 해요. 고기 굽거나 수저 세팅하거나 반찬 옮기거나 등등 제 동생들이나 부모님이 하고 있어도 어떻게든 본인이 하겠다고 우겨서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제발 편하게 가만히 있어라.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이게 편하대요. 그냥 친정 부모님이랑 앉아서 얘기나 좀 하고 그래라 해도 자기는 어른을 대하는 게 힘들고 어렵대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거지하고 몸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세 번째, 저는 순종적이고 요구한 대로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싶고 예민하거나 까탈스럽지 않아요. 사람들 표정 보면서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면전에 대고 돌직구 날리지 못해요. 극도의 싹싹함이나 아부를 잘하진 못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예의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싹싹하고 잘하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남편이 이런저런 부분을 저에게 요구할 때 내가 바뀌어야겠다 싶어서 많이 노력했어요. 실제로 이전보다 사람들의 필요도를 잘 파악해서 챙겨주고 시어머니한테도 더 눈치 빠르게 빠릿빠릿 행동했고요. 어머니 뭐하고 계시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정말 주인 쫓아다니는 강아지처럼 따라다녔어요. 어디 같이 갈 때 뭐 들고 계시면 뺏어서 들기, 차 탈 때 문 열어드리기 등등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예인 매니저나 경호원처럼 행동했다고 할 만큼 애를 썼는데 오늘처럼 한 번씩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번째, 핑계로 들이실 수 있지만 남들 앞에서 더럽게 머리 벅벅 긁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심한 두피염도 아니고요. 비듬도 없어요. 그냥 두통 있을 때 손으로 머리 꾹꾹 누르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 제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4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2년간 일을 하지 못했고요. 열심히 직장 구하려고 하는 거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까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주눅 들지 말라고, 여보가 내 눈치 보면 내가 더 힘드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했고, 여보가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되니 몸 다치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월급이 저보다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섯 번째, 저 어디 가서 말 끊는다는 소리 들은 적 없고요. 상대방 말 다 끝나면 해요. 남편이랑 일상적인 대화할 때 오히려 말 끊김을 당합니다. 하도 제 말을 많이 끊어서 끝까지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일곱 번째, 남편은 저보다 연하고 아이는 없어요. 여덟 번째, 이 위에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일부분만 적은 거고요. 밑에 이 댓글 보고 성격을 꿰뚫어 보셔서 깜짝 놀랬고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댓글, 남편이랑 님 성격이 완전 달라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분 굉장히 예민하고 관찰력 넘치고 지적질 잘하는 스타일이고 님은 두루뭉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예민하지 않고 별로 까탈스럽지 않은 성격이라 지적받으면 뭐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부분을 왜 저렇게 기억해서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지 남편이 이해 안 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계속 싸우실 거예요. 시댁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동반 모임, 아이 양육 관련 등등 계속 싸우실 거예요. 서로 성격 검사해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두 분 다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남편이 고쳐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님보다 소중한 가족이네요. 본인은 배우자를 한 몸으로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면 실수 안 하고 예쁨 받는 며느리이자 올케로 자리 잡히고 싶은 이미지가 있나 본데 사실상은 종으로서 살라는 거고 님은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까 아니 누구나 종 되고 싶지는 않죠.
그렇다고 대바라지거나 배려 없는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은데 남편이 원하는 종 이미지와는 거리가 머니 계속 트집을 잡네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대화가 안 될 땐 똑같이 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죠. 친정 갔을 때 행동 핸드폰에 하나하나 적어놔요. 다음 사연입니다. 반말해서 미안해. 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편하게 쓰는 글이니 너 그렇게 봐주길 바래. 나는 지방에서 나름 알아주는 철광회사에서 격리짬밥을 오래 먹었어. 격리치고 월급도 짱짱하고 내 스스로도 일을 겁나 잘했어. 노는 것도 좋아해서 중반까지 나이트 죽순이 생활 접고 감성주점 죽순이 생활하면서 낮보다 밤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었지. 지금은 안 그래. 술도 안 먹다 보니 소주 두어 잔만 마셔도 구역질 나오더라. 그러다가 그 회사 공장남을 만났지. 남자는 그냥 순한 훈남이었어. 진짜 순하고 착했어. 말도 잘 듣고. 대책 없이 살던 인생이라 멋모르고 동거하다 보니 시댁에서 결혼 빨리 하라고 너무 보채고 성화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충 결혼했어.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 놓치면 안 돼. 이런 느낌보단 놀 만큼 놀았다.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정착하자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 전남편 정도의 인성과 수남이라면 살면서 크게 부딪히지 않고 무던하게 살겠다 싶었어. 난 무력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 조촐하게 했어. 결혼식장도 적당하게. 스드메도 결혼식장에서 해주는 거 대충. 예물 예단 이런 거 안 했어. 여기서 각 부모님들 얘기 한번 하고 갈게. 우리 부모님은 몸을 갈아 자수성가하셔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셔. 그 대신 몸이 고되시지. 살면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했어.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들 케어 못해주는 미안함을 돈으로 채워주셨지. 부모님들 싸워대는 거야 어느 가정이나 비슷할 거고 참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어. 밥 잘 못 챙겨주고 졸업식에 못 오신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시댁은 시아버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혼자 키워내신 강력한 여성분이셨지. 할머니가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연고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손들을 일궈내셨어. 할머니도 강한 여성, 시어머니도 강한 여성이야. 시어머니는 사남매 누구의 도움 없이 키워내시며 보통 아닌 시할머니까지 평생 모시고 계셔. 대단하지. 고생 안 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 난 우리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싫어해.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의미 없는 결혼식에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 나 결혼하게 300만 원만 줘. 그래서 그걸로 결혼했어. 엄마 아빠는 노발대발하고 이래선 안 된다며 돈을 풀 쓰고 싶어 했는데 딸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아빠가 나 몰래 시댁 거 밥값까지 계산해버리는 사태는 바빠서 막질 못했어. 개빡쳐. 신혼집은 정확하게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았어. 서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크게 받았지. 말했지. 나 좋은 가구 좋은 그릇 이런 거 전혀 욕심 없어서 쓰던 거 가져와서 쓰고 얻어다 채우고 이렇게 시작했지. 처음엔 괜찮았어. 나름 신혼이니까 몇 개월은 괜찮았어. 그렇게 첫 명절이 다가왔지. 난 성격이 되게 개인주의인 사람 꼴을 별로 못 봐. 사람이 짜증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뭐라 따지거나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안 봐. 말빨이 약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딱히 신경을 안 쓰는 편이야. 절대 먼저 카톡하거나 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좋게 하려고 아양 떠는 일 따윈 없어.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아. 난 친구가 별로 없어서 좋아. 편하거든. 대신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년 2명은 너무 사랑해. 항상 고맙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먼저 간 결혼 선배들에게 들은 것처럼 나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며느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날에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무지 앞치마와 양말과 작업복을 챙겨 들고 남편이랑 시댁에 갔지.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글들처럼 부당하다 생각 안 하고 1년에 2번 있는 봉사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어. 생각보다 빡세지 않았어. 사남매 중 첫째로 결혼을 혼자 해서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이 다 같이 돕고 서울에서 시 외할머니도 내려와서 시끌벅적하게 재미있더라고. 우리 집은 명절에 음식 같은 거 장만 안 하거든. 엄마가 왕인데 피곤하다고 안 해. 그냥 외식하거나 엄마 기분 좋으면 큰집 가서 얻어먹고 어디 놀러가고 그랬었어. 뭔가 색달랐어. TV에서 보는 명절을 보는 기분. 다 장만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는데 왜 가냐? 자고 가야지. 라는데 내가 거기서 왜 자? 잠은 우리 집에서 자야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나 잠자리 진짜 예민하단 말이야. 잘 준비 1도 안 해왔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집에 와서 잤어. 그리고 아침 일찍 갔지. 차례 지내고 용돈 타임하고 산소 갔다가 시어머니 외갓집 따라가서 점심 먹고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갈 차례잖아. 내 친구가 그랬어. 점심 먹고 며느리들은 친정 가는 거라고. 거리가 멀면 아침에 가는데 넌 집 가까우니까 점심 먹고 가면 될 거라고. 짐 챙기고 남편한테 준비해 가게 라고 했더니 알았어.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왜 때문인지 되게 꽁하더라고. 신경 안 썼어 그냥 심하이하고 인사하고 우리 집 와서 누워있었어. 남편은 아빠가 산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가고 아빠가 산 샀는데 거기다 막 밭 만들고 뭐 같은 거 심어서 취미생활하거든. 누워서 엄마랑 시댁 음식 품평회 하다가 낮잠 좀 자고 저녁에 외식하고 용돈 드리니까 뭔 용돈이야? 주지 마라. 늙은 느낌 난다.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 그래서 그냥 고이 접어 내 호주머니로 넣고 외식하고 집에 왔는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집에 왔어. 그리고 밤에 각자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명절 별거 없더라. 근데 그 뒤로 시엄마가 자꾸 전화를 해. 회사에 있는데. 뭐해 밥 먹냐? 어제 저녁은 뭐해 먹었냐? 곧 시할머니 생신인데 너네 집에 초대 좀 해라. 일주일에 한 4번씩은 전화 오더라고. 좀 듣다가 짜증나서 일 핑계대고 끊고 주말에 전화하면 목욕탕인 척 안 받고 자는 척 안 받고 나중에 시엄마 잘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이러고. 전화하는 건 좋은데 꼬치꼬치 캐묻고 그 특유의 꽁하고 따지는 듯한 말투에 은근히 신경 거슬리더라고. 또 자꾸 찾아와. 삼남매 시할머니 끌고 와서 외식을 해. 그러면 그거 당연히 우리가 내게 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한 3번 해주고 그 뒤로는 짜증나서 친구 만난다고 안 나갔어. 신랑만 보냈어. 그랬더니 전화와서 그러면 안 된다. 시할머니까지 오셨는데 친구가 무슨 문제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니까. 나한테 막말만 안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냅뒀어. 다음에 또 밥 먹자 해도 안 나갔어. 미리 한 없는 약속 핑계대고. 그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 남편이 이번엔 집에서 자고 오자. 싫다 했어. 곤란해해. 분명 시댁이 시킨 일이란 걸 알고 있고 이놈은 분명 거절 못했을 스토리야 보니까. 예민한 게 뭔지 보여주자 하고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갔어. 전에 있었던 명절이랑 비슷했어. 만두가 추가된 것 같긴 한데 떡국에 넣어 먹어야 된다니 그렇다 치고. 이번엔 장만이 늦어져서 8시쯤에 끝났어. 늦기 시작했거든. 보여줬지. 나 잠자리 예민한 거. 추운 겨울날 낡은 주택이라 화장실이 추운데 거기서 1시간 30분가량 뜨거운 물 틀어놓고 목욕했어. 내가 틀어놓은 뜨거운 물이 온 집안을 데펴줄 만큼 펑펑 틀었어. 나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 은근슬쩍 찬물로 돌려놓고 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온수에 민감한 분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런 거야. 나 원래 되게 빨리 씻어. 남편이 쓰던 내가 잘 방에 침대 없어서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거야. 남편한테 이마트 가서 폭신한 요매트 사오라고 시켰어. 폭신한 걸로 사오라고 나 못 자겠다고. 부랴부랴 나가는 남편 말리며 왜 그러냐는 질문에 남편이 방순이 바닥이 딱딱해서 못 자서 매트 사러 가. 우리 집 푹신한 거 없지? 시어머니 기가 차서 온 집안에 있는 이불 전부 꺼내다 내 바닥에 깔아주셨어. 누웠는데 그래도 뭔가 불편했어. 안 되겠는데요? 하니까 시어머니 덮는 두꺼운 이불 반으로 접어서 깔아주셨어. 딱 적당한 폭신함이 마무리되는데 시어머니 덮고 잘 게 없잖아. 여보 그냥 사와. 이마트 가서 요매트 사오더라고. 그거 깔고 잘 준비했지. 중간에 시어머니 시할머니 돌아가면서 하룻밤인데 그걸 못 참고 어쩌고 저쩌고. 이 시간에 이불을 어디서 사냐? 어쩌고 저쩌고. 바닥에서 왜 못 자냐? 어쩌고 저쩌고. 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 무시했지. 솔직히 거기서 자려면 잘 수 있었거든. 근데 오늘 내가 여기서 곱게 자면 평생 명절마다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잠은 집에서 편히 자야지. 그리고 구조가 시어머니 할머니 방 바로 옆에 우리 방, 건너편에 삼남매 방. 원래 아가씨 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화장실 주방은 따로. 주방도 문 열고 들어가는 방이더라고. 난 안 잤어. 계속 왔다 갔다 문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 갔다가 TV 갔다가 잠든 남편 깨워서 나 잠이 안 온다고 같이 TV 보고 차에 가서 충전기 꺼내오고 부산스럽게 불 켜놓고 그랬어. 도저히 시어머니도 못 자겠는지. 잠이 안 오냐?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고 잠이 도저히 안 온다고. 남편이라도 가서 잘래? 이러니까 남편 눈치 보다가 좀 잘까? 이러고 들어가서 자는 꼴 배기 싫어서 다시 깨우고를 반복했어. 새벽 5시 정도까지 남편 시어머니 잠을 안 재웠어. 아, 중간에 아가씨도 깨웠다. 머리끈을 놓고 왔는데 머리끈이 있냐고. 덕분에 다 깼지, 할머니 빼고. 그리고 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잠들었어. 아침밥, 패스, 차례, 낮에. 난 11시쯤 일어나서 구토 한 번 했어. 너무 새벽까지 안 자고 잠도 불편하고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어지럽고 구역질 나오더라고. 차례 준비하는데 난 옆에서 구토하고 쓰러져 있고 남편 문 닫은 약국 돌아다니고 그 뒤로 자고 가라고 안 하더라. 명절은 대충 왁구가 맞춰졌어. 일주일에 한 번 외식 덤탱이 쓰는 건 난 안 나갔으니까. 이게 내가 안 나가는 습관되니까 어느 순간 주말에 외식도 안 하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시댁이랑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살만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그만뒀어. 힘들다고. 진짜 이게 다야. 한심하지. 그리고 한 6개월을 놀더라. 6개월을 논 이유? 평생 공돌이로 일하다가 일 그만뒀는데 다시 일하려면 공장이지 않겠어? 배운 것도 없고 평생 공돌이 했는데 다음 직장도 당연 공장이잖아. 근데 공장은 가기 싫대. 다른 일 하고 싶대. 근데 지가 뭘 할 줄 알아서. 와, 혼자 일하려니까 개빡치더라 진짜. 그렇다고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애가 없어서 딱히 살림이랄 만한 것도 없는데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내가 구박을 얼마나 했겠어. 그런데도 안 해 일을. 그래서 남편 폰요금, 보험금 이런 거 다 안 내줬어. 돈도 10원도 없어서 당구장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방구석에서 내가 먹으려고 차린 거 같이 먹고 나 외식하는 날은 못 먹고 핸드폰도 독촉 문자 계속 오는 상태. 와, 이거 어쩌지? 너무 방구 같다 싶은데. 시어머니가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된대. 대충 들어서 모르겠는데 치아 그거 하는데 400 얼만가던데 우리 보고 200을 보태래. 남편 일 그만둔 거 몰라. 그 작은 동생이 전화해서 엄마 임플란트 하는데 비용이 400인데 형이 200만원 보태줘. 그 형이란 작자는 알았어. 남편은 모아둔 돈 1원도 없었어. 당구 낚시하는데 돈 다 썼거든. 우리는 재정 각자 관리했어. 생활비로 얼마씩 보태고 자기 건 자기가 냈거든. 아니 200을 무슨 돈으로 준다고 했어? 자기 돈 있잖아. 난 있지. 근데 왜 내가 200을 보태냐? 왜 안 보태주려 하는 건데? 안 보태줄 거야. 내 돈이야. 네 돈으로 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나 돈 없는 거 네가 뻔히 알지 않냐? 어쩌고 저쩌고. 그 뒤로 입 닫고 무시했어.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남남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잔뜩 화가 나서는 엄마 이빨 하는데 네가 돈을 안 준다고 했냐? 네가 뭔데 엄마 이빨도 못 해주게 하냐? 못해주기 안 했는데요? 방구씨 일 그만둬서 돈 없어서 못해주는 걸걸요? 제가 해주지 말라고 안 했어요. 방구가 일 그만뒀다고? 일 그만둔 지 6개월 넘었어요. 일할 생각 안 해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도 돈이 없어? 넌 일하잖아. 전 돈 많죠. 일하니까. 근데 왜 돈이 없냐? 방구씨는 일을 안 하니까 어머니 치아해드릴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를, 답이 없는 대화를 큰 소리로 오고 갔어. 하여간 결론은 난 돈이 많지만 남편은 일을 안 해서 어머니 치아해드릴 돈이 없다 했고 시어머니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나한테 막말해서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쫓아왔어. 시엄마 시동생 2명, 3명이서. 빚쟁이들 느낌이었어. 너무 웃기더라고. 처음엔 왜 일을 그만뒀어? 왜 말을 안 했냐? 계획이 있냐? 이러다 애 생기면 어쩌냐? 뭐라도 해야지. 라길래 저 피임약 먹어요 그래서 라고 거들었어. 사실 남편 일 그만두고부터 아예 안 했어. 왜 피임약을 먹냐? 무슨 짓이냐 이게? 이러면서 TV에서 보는 그런 시어머니 멘트 하더라고. 하도 싸대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애 생기면 어떡해요. 남편이 일도 안 하는데 안 생기려고 먹죠. 이러면서 속을 긁어댔어. 눈치 빠른 시동생이 이영수랑 엄마랑 계속 뒀다간 뭐 되겠나 싶었는지 엄마 가자 일단.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나 때문에 지네 엄마 열받았다 이건지 시어머니한테 싸가지가 없네.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해?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신발. 이러는 거야. 한심해서 같이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욕까지 하니 내가 뚜껑이 안 열리고 배기겠냐고. 너 지금 신발이라고 했냐? 야,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 라고 했는데 찰나 생각해보니 따지고 보면 내 집도 아니잖아.
아니다, 내가 나갈게. 이러고 짐 쌌어. 시동생 와서 형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말리는데 지금 말린다고 상황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말리지 말라 하고 시엄마는 거실에서 내 욕하고 남편은 아우 신발. 아우. 아우. 이러고 있고 나는 다신 안 들어갈 생각으로 캐리어랑 그 큰 무인 세탁소에서 주는 가방 있지? 거기다가 내 옷이랑 화장품, 가방, 신발 다 때려박았어. 그리고 나왔어. 시동생이 못 가게 막 옷가방 잡고 그랬는데 추하게 그러지 말라고 실갱이하고 빠져나왔어. 시엄마는 계속 욕하고 그리고 모텔 갔지. 그리고 한 일주일 고민했어.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혼 얘기를 꺼내나.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렵게 가서 나 이혼하고 싶다. 왜냐고 묻기에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평범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내가 남편 인생까지 책임져 줄 것 같고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라. 아빠가 남편 직장 해준다길래 그러기엔 내가 그 사람의 한심한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관계 회복이 어려워. 더 행복할 길 찾는 거니 슬퍼 말라고 했더니 지지해 주셨어. 그날이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그쪽에서 시엄마 남편 계속 전화질해 차단받았고 한 달 뒤에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문자했어. 그 집 너 가져 라고 하니까 알았대. 대출이 반절 이상인데. 그렇게 위자료로 집을 줬어. 난 아빠가 아파트 사줘서 모텔에서 새 집으로 이사했고 아빠가 차도 사줬어. 엄마 절친 세탁소 이모가 여자들 이혼하면 무시 안 당하게 외제차 타야 된다고 아빠한테 훈수 둬서 외제차 얻었다. 결혼할 때 돈 못 써서 아쉬워했는데 이혼하고 오니까 돈 팡팡 쓰시네. 애가 없으니까 이혼도 되게 빠르게 진행되더라. 판사님이 너무 쿨했던 기억이 나. 판단 미스로 돌싱딱지 얻었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게 흉인가? 흉이라면 흉이지만서도 별로 신경 안 써. 난 이제 결혼 안 하려고. 연애만 하다가 죽을 거야. 내 자식 하나 없는 건 좀 맘에 걸려. 내 친구들이 낳아놓은 애들 보면 너무 이뻐서 환장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미혼모로 키워볼까도 생각 중이야. 이건 그냥 너무 철없이 쉽게 얘기하는 거고 뭔가 여건이 만들어지고 정보가 있다면 혼자 한 명 정도 사랑스럽게 키워보고는 싶어. 미혼모로. 대한민국 돌싱들 힘내자. 댓글입니다. 역시 이혼도 친정이 빵빵해야 돼요. 전 친정도 그냥 그래서 그냥 살고는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그지 같은 남편 깽깽이 버린 거 축하드려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드립니다. 남편이 결혼한 이유가 여자가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안이다 보니까 결혼한 것 같네요. 그래도 꿀 빨았네요. 집값 반반한 걸 남자 혼자 다 독차지했으니. 여자가 당당한 삶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걸 보니 인생 외롭지는 않겠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시모 덕분에 애 없을 때 이혼해요. 우리도 반반 결혼인데 대출 끼고 산 집이라도 내 돈 들어간 게 아까워서 집 팔려고 내놨어요. 가전제품 싹 다 반반 나눌 거고요. 여튼 나도 이제 결혼 따위 안 하려고요. 상황이 된다면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일하러 가야 해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웃으면서 편하게 살자고요. 추가 글입니다. 밤새 안녕했어. 회사에서 쉴 틈 없이 적어간 글에 밤새 공감 많이 해주고 응원해줬네. 진짜 위로도 되고 힘이 난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어. 정말 신기하다. 너무 고마워. 몇몇 댓글 보고 그냥 신경 안 쓰려 했는데 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명, 설명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구질구질하지? 하지만 왠지 소심해지네. 먼저 첫 번째 의문. 원래 감성주점에서 후반에 나이트를 다니는데 왜 거꾸로 됐나 주작이다라는데 우리 도시는 나 20대 중반까지 아니 후반까지 감성주점이 없었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서울엔 진작 생겼었겠지. 그땐 술 먹고 놀 곳이 노래방이랑 나이트뿐이었어. 그 흔한 중쿠 같은 것도 없었어. 젊은 애들 다 나이트로 몰렸어. 그리고 후반에서 30대 넘어갈 즈음에 감성주점이란 게 생겼어. 7080도 생기고 8090도 생기고 7080은 40대 미만 출입금지 딱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친정집까지 웬 모텔이냐. 모텔에서 아파트 사줘서 이사?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혼하는 마당에 짐 싸서 어떻게 친정집을 가. 엄마 속상하잖아. 야밤에 얼마나 놀래겠어. 마음도 약한데. 그리고 혼자 있고 싶었어. 그리고 달방 잡아버린 핑계는 모텔에서 회사까지 택시비 기본요금, 엄마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 적어도 8,000원은 나올 거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멀어. 들어오라고 엄청 듣긴 했는데 내가 안 가고 고집 부렸어.
혼자가 편해. 이걸 왜 이상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어. 제사 낮에 지낸 거 원래 시엄마 주도하에 제사상 차려지는데 시엄마가 늦잠을 잔 게 이유고 내가 토하고 멀미 같은 증상으로 누워서 남편 약국 돌기 한 게 두 번째 이유야. 진짜로 제사 점심에 지냈어. 그 집엔 남자 어른이 없어서 제사도 그냥 야매 느낌이야. TV에 보던 제사상이랑은 많이 달라. 원래 사람 사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 성향도 다르고 그냥 그랬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다들 활기찬 하루